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겨울의 시작이라는 소설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 다니시다 보면은 이 계절 바뀌는 걸 더 많이 느끼실 텐데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지금부터 50년 전, 네. 1972년도에 대전 공설운동장, 그러니까 지금 철거되고 있는 한반운동장이에요. 예. 거기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저기 헬기 아닙니까? 헬기? 네, 헬기입니다. 예, 예. 뭐 마치 생김새가 잠자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리 비행기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이 헬기가 바로 충남 1호 헬기입니다. 아. 이름은 충남호. 예. 그 당시 그 충남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헬기가 필요하다 그런 예. 여론에 따라서 도민들이 십시일반 당시 돈으로 4,07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 원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헬기를 구매했습니다. 그 헬기가 바로 충남호. 네. 네. 그리고 1972년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광복절 경축 시민의안잔치 겸 헬기 헌납식이 열렸던 겁니다. 아. 그래서 처음으로 저 헬기가 이제 충남에서 선보인 거죠. 네. 저 헬기가 아주 우렁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시민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봤을 것 같아요. 네. 또 힘든 상황인데도 또 성금을 그 당시 10억 가까운 돈이면 정말 적지 않은 돈인데 이렇게 모아 보낸 분들은 참 뿌듯함을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충남호가 활동한 건 경력은 17년인데요. 예. 뭐 예를 들면 농작물 방제라든가 재난구조, 그리고 대간첩 작전까지 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곳곳을 누비다가 1989년도 예. 이제 퇴역을 한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충남 행정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충남도의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도 어딘가에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곳이 바로 당진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예. 그 전성기를 보내는 당진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충남호를 만나봤고요. 그 이맘때 충남 당진에서 맛볼 예. 수 있는 아주 맛있고 특별한 향토 음식도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50년 전, 그러니까 제가 7살 때인데 충남 도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처음으로 헬기를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게 당진 이곳에 잘 보존돼 있다고 하는데 저기 그 잠자리처럼 생긴 거 아마 저거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이거구나. 요즘 헬기하고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네. 이야, 이게 날려다녔다고? 이게 그 시속 뭐 167km? 그 17년 동안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잠자리 눈 같아,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네? 헬리콥터 충남호 헌납 행사가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배포되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행정장비의 과학화를 위해 300만 중청남도 도민들이 성금을 모아 구입한 것으로 도민 복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장난감 같아. 저도 91년도에 처음으로 경찰 헬기를 타봤어요. 그때 취재하기 위해서 온양에서 그리고 그 과수원까지 경찰 헬기장이 이제 과수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무서웠어요. 막 이렇게 힘주면 막 밑에 탁 가라앉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작아서 아마 이거를 운행했던 분들, 탔던 분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 큰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타 방송사에서 소개된 영상을
저희가 구할 수 있었는데요. 충남의 헬기를 17년간 몰았던 주인공 최성목 기장입니다. 출항 준비를 위해 수갑을 끼고 헬기에 오르는 최 기장. 그는 늘 이때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이런 기도 생활이 몸에 익었다고 한다. 때로는 농약 살포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저공 비행을 하는데 불쑥 전신주가 나타나 당황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을에 자신이 방대했던 들판이 누렇게 익어가는 것을 볼 때면 가슴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는 얘기다. 퇴역한 충남호가 돌아온 곳은 당진에 있는 한국도량형 박물관입니다. 옛날 헬기를 도량형 박물관에서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인치 이 단위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인치요? 예, 늘 와서 인치 그 자와 관련된 우리 박물관에 이제 특강도 해주시고 네. 또 이 그 인치 자에 대한 그 항공기에 대한 그런 저기 그 교육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박물관을 나와 찾아간 곳은 당진의 향토 음식점입니다. 제가 식당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여기 메뉴판은 특이해요. 보세요. 자, 딱 떨어지죠? 떨어지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 자석. 떨어지고. 그 뭐냐면 이 메뉴들이 당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인데 제철 메뉴를 판매한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밴댕이천에 안 할 때는 이걸 딱 띄는 거야. 딱 띄고 안 하고 안 할 때는 딱 띄고. 그런데 제가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망둥어찌개 맞죠? 네. 생긴 게 망둥어네. 아, 야, 참나. 고향 바다를 생각하는 찌개. 꾸덕꾸덕한테 꾸덕꾸덕하게 말린 것 같아요. 네, 말린 거예요. 건조시킨. 말린 거. 네. 사실 이 국물 있는 것보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준 것이 조림이었는데 그거 옛날에 쪄서도 많이 먹었죠. 쪄서도. 네, 네. 이야, 어렸을 때 대나무 낚시로 낚았던 망둥어를 여기서 먹다니. 이런 음식점은 향토 음식점이죠.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향토 음식을 아마 드시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자, 이야, 진짜. 어머니.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던 맛. 그 말 그대로네. 야, 그때는요, 생선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망둥어를 대나무로 딱 잡으면 이게 멍청이 고기야, 멍청이 고기야. 하여간 미끼가 없으면 망둥어 하나 잡아서 잘라서 너도 그걸 물어. 그래가지고 이게 참 서민들의 보양식이었죠. 가격도 싸고 잘 잡히고. 코다리 있죠. 명태 새끼. 그거는 이제 놀래미 말린 거. 그것처럼 굉장히 담백하고 쫄깃쫄깃해. 그리고 이걸 이제 살짝 꾸덕하게 말렸는데 보니까 이 약간 짠맛이 있어요. 바다 냄새. 그 맛이.
이게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만 들 수 있는 이게 김치를 묵은지를요 이게 호박으로 담은 거. 이게 무 아니에요, 무. 이거 호박이에요, 호박. 무하고 호박하고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파래. 아주 비린 맛이에요. 적당히 있는 파래입니다, 파래. 계절별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제철에. 근데 지금 식당 와보니까 진짜 계절별 요리. 정말 음식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 다를까 20년 전부터 어머니한테 전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리법을. 어머니 잘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요. 추억을 소환하는 맛이네. 그런데 이 감독 맛있는 음식 시킬 때 말 좀 시키지 마. 그럼 손해야, 손해. 에? 자, 지금부터 말 안 하고 먹겠습니다. 전성기를 보낸 후에도 값진 유산으로 존중받는 충남호와 그리운 어머니를 소환하는 밥상까지 오래돼서 아름답고 변치 않아 향기로운 그곳은 당진입니다. 네, 어머니의 손맛에 그리운 고향의 맛까지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그 망둥이 찌개는 좀처럼 요즘 먹어볼 수가 없어요. 예. 요즘 간혹 잡히는데 집에서 그냥 먹을 정도. 식당에서 저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옛날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사고로 맹활약했던 충남호가 지금은 날개를 접고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대견하고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화면 속에서 최순봉 기자님을 보니까 정말로 당시에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분이 이제 은퇴 후에 목회로 지내다가 지금 계룡시에서 이제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충남호와 최순봉 기자님 앞으로도 충남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긴 그러한 주인공으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 기자님. 네. 예. 다음은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기분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홀가분하면서도 뭔가 아쉽고 설명하기 묘한 그 감정.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7일 치러졌죠. 전국 1,300여 개 고사장에서 50여만 명의 수험생이 이번 수능시험을 치렀는데요. 지난해까지 코로나 확진 수험생은 병원 등에 입소해서 시험을 봤지만 올해는 전국 학교에 별도 마련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의 후련한 표정, 누리꾼도 쓰담쓰담 응원의 한마디 보내고 있네요. 아이고, 인생의 큰 산 하나 넘었네요. 고생 많았어요. 치킨고! 우리 예체능 친구들은 이제 시작이죠. 조금 더 달려볼까요?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면접과 논술 등 또 다른 여정이 남아있는 친구들이 많죠. 모두 고생 많았고요.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그동안 국외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 홍제아 지사의 유해가 지난 15일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이한호 홍제아 두 지사는 중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독립운동을 펼쳤는데요. 1960년에 별세한 이한호 지사는 스위스 샤프하우젠 삼림묘지에, 그리고 같은 해에 눈을 감은 홍제아 지사의 묘는 프랑스 콜롱브 시립묘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고국을 떠난 지 100년, 별세한 지 62년 만에 귀환. 두 분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지난 16일 안장됐습니다.
누리꾼도 경건한 마음 전하고 있는데요. 다녀오셨어요?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빼앗겼던 들은 이제 봄입니다. 따뜻한 고향에서 편히 쉬시길 이라는 마음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참 많은데요. 생전 그토록 오고 싶었을 조국의 품에 꼭 안기실 날이 올 수 있게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볼까요? 이제 본격적인 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부지런히 월동 준비도 하고 집집마다 난방 시작한 가정도 많을 텐데요. 이 겨울이 유난히 두려운 분들, 바로 에너지 취약계층 분들이죠. 이분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이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3.6kg의 사랑의 온기, 누리꾼도 따뜻한 마음을 더하고 있네요. 낯설고도 정겨운 풍경입니다. 봉사는 못해도 연탄 기분은 해봐야겠네요. 훈훈하네요. 연탄보다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이 겨울을 감싸길 바랍니다.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최근 연탄 가격이 오르면서 후원의 손길이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따뜻한 나눔이 있어서 올겨울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악화된 국내외 경제 사정으로 서민과 기업 모두 갈수록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이분들은 정작 자신의 소득을 줄줄이 인상시켰죠. 전국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셀프심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뜨거운데요. 오늘 이슈토론은 이 부분 함께 짚어보고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육동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시죠. 나소열 부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의회 의정비는 법으로 고정된 의정활동비에 4년마다 인상할 수 있는 월정수당을 더해서 정해집니다. 최근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는데 따가운 눈총 한번 받고 피하고 나면은 4년은 편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의정 활동이 보다 더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려면 여러 가지 경비를 높여주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우수한 인재를 지방의회에 끌어들이려면은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또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경조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차원에서 의정비를 인상해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가뜩이나 우리 이 지방의회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고물가, 고금리로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지방의회 의정비가 이렇게 대폭 향상되는 것을 지켜보면 얼마나 그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제 그 인상한 만큼의 얼마만큼의 의정 성과를 내는지는 지켜보겠습니다만은 당장의 이번에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부지사님은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였죠. 자치분권 비서관 지내시면서 실제로 또 이 지방의회 업무도 많이 담당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지방자치법 이 개정안 준비를 가장 핵심적으로 했었는데요.
그 결과 이제 지방의회도 굉장히 독립성도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중요성 더 강조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의정활동비 인상이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결국은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 과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지금 지방의원들의 자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정비 인상 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러나 지금 육동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문 능력을 갖추고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사실 의정비를 또 일정 부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겸직도 하지 그리고 수준이 또 낮다라고 보니까 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정비를 인상하자고 하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수가 생각보다 질이 수준 이하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식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의정활동 잘하고 똑똑한 의원들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좋은 의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의원들도 스스로 더 훌륭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뒤에 이제 도표로 마련해 놓긴 했는데요. 그 시민 정서에 반하는 지금 시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과도한 인상 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출발이 이제 대전 동구의회인데요. 당초 45% 인상안에서 최종 36%로 확정했습니다. 1,000만 원 가량 올린 건데요. 특히 이제 동구나 대덕구,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인데 이 4년마다 물론 조정이 이제 가능한 월정 수당인 만큼 4년에 한 번 올리는 거니까 뭐 그 정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인상 수준이 과연 적정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래 우리 지방의회가 당초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2006년 때부터 유급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동시에 그때부터 또 전면 정당 공천제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중앙정치 입장에서 국회에서는 전면 정당 공천제를 하는 조건으로 유급직으로 전환을 해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의원들에게 회기 수당을 줬어요. 회의를 며칠 하느냐, 뭐 광역은 120일, 뭐 기초는 90일 해서 이 회기 수에 따라서 수당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회기를 일부러 늘리는 또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서 이제 이 이른바 이제 의정비를 의정 활동비 그리고 월정 수당으로 나눠서 이제 의정 활동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역 의원의 경우에는 월 1,150만 원, 기초 의원은 110만 원. 그런데 이제 월정 수당을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거든요. 이른바 자치단체의 그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각 지방마다 원래는 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한 1.4% 정도에서 늘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아주 대폭 이 월정 수당을 늘려서 뭐 100%를 늘렸느니 뭐 50%를 늘렸느니 이런 뭐 마치 인상 경쟁이라 하듯이 이렇게 인상을 대폭 늘리는 바람에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뭐 10%도 안 되는 뭐 동구도 그렇죠. 그런 곳에서 오히려 이런 그 급격한 그 월정 수당의 인상은 아까 우리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이 지방의회를 보는 그 신뢰감, 그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저버리는 그러한 문제로 나타날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금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방의회가 종전과는 다른 자율성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그 정책 보좌 인력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그런 지방의원들로 재탄생하지 않으면 이번에 인상된 그 의정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나쁜,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가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주민의 동의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점에 오히려 주민들의 상당한 거부감이라든지 반감을 가질 소지가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예. 좀 상식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국민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인플레다 뭐 여러 가지 금융 불안, 외환 불안까지 겹쳐가면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의원들이 월정 수당을 뭐 올린다. 그것도 대폭 1,000만 원 정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정 활동비나 월정 수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라 하는 거거든요. 지방의원들 스스로 저는 뭐 일부 훌륭한 의원들 참 지역에 가서 보면은 훌륭한 의원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볼 때는 다수의 의원들은 수준 이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대로 뽑는 또 국민들의 책임도 있죠. 그러나 일단 뽑아놨으면은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의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월급을 인상하건 뭘 수당을 인상하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엄중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앞으로 의원들이 이러한 의정비나 정액 수당 올리는 것에 관련돼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선 8기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가 불과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동안에 공교롭게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 3가지가 다 등장이 됐어요. 첫째는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됐거든요. 전후반기 의장단. 의장단 구성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잡음, 감투 싸움, 또 담합 이런 것들도 이번에 뭐 여실히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해외 연수 문제입니다. 해외 연수도 지금 뭐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전후로 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방역 완화 조치가 되면서 해외 길이 좀 뚫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지금 너나 없이 다 연수를 나가는 그런 행태가 또 국민들에게는 뭔가 비판적으로 비춰졌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의정비 인상 문제입니다. 근데 종전까지는 그나마 서로 인내하고 서로 또 자제하면서 인상률을 낮췄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1,000만 원가량 인상한다고 하면은 이 3가지의 고질적인 단골 메뉴가 4개월 사이에 다 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우리 주민들이 보는 지방의회, 지금 주민들은 지방의회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낭비적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마당에 이제 이런 일이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지방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은 아마 상당한 불신을 받을 겁니다. 교수님이 근데 지방의회 닫는 문제까지 말씀하시면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지방의회의 역할은 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이 잘 인지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 지방의회 출범 당시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다 어느 시기에선가 이렇게 이제 의정 활동비가 나오고 월정 수당이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또 여전히 겸직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자신의 직업과 또 지방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교묘하게 또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차제에 아예 그럼 겸직을 뭐 이왕 의정비를 올릴 것 같으면은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네. 이게 아까 뭐 우리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 취지는 네. 이제 뭐 지방에서 의원으로서 봉사를 하라는 것이죠.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봉사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소위 지역에서 유지라고 하는 지역의 명망가 중심으로 지방의원이 구성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종의 토호 세력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방의회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의회는 진짜 없느니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정당 공천제도 만들어지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일정 정도의 뭐 의정비라든가 수당을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정 부분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의 수준으로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이 그 지방의원에 전념하기에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지금의 금액도요? 네, 지금의 금액도 근데 광역 정도는 사실은 6, 7천만 원 되니까 가능해요. 근데 기초의원은 지금 한 3천만 원 내외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3천에서 한 4천 정도 파악이 되던데 실제 수령액은 300만 원 못 되는 월 300만 원 못 되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념하기에는 부족하지만은 겸직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한 60% 이상이 겸직을 해요. 그러니까 겸직하는 의원들한테는 지금의 의정비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도화할 수가 있는데 전념하는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겸직 금지가 좀 더 엄격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 5월 뭐 이해충돌 방지법 관계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이해가 충돌하는 그러한 직위는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겸직에 관련돼서 좀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 보시고. 그 제도적으로 보면요. 예. 보통 무보수 명예직하고 유급직의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을 하면은 이제 의원 수가 좀 많아집니다. 대의회제를 하고 예. 유급직을 하면 이제 좀 소수제로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동안에 그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직으로 가면서 이 제도적인 정비를 좀 미비한 점이 뭐냐면은 의원 수를 줄이긴 줄였지만 많이 줄이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이 겸직 문제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왜냐하면 무보수 명예직은 겸직을 해야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겸직을 좀 허용해 주는데 유급직의 경우는 이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불명확하게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고 영리행위가 생겼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이 겸직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9개의 조항을 다뤘고요. 그다음에 겸직이 이루어지거나 영리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다소 제도적인 개선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유급직과 겸직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해외 연수 얘기 좀 해볼게요. 그 해외 연수 계속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필요성은 이해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뭐 발표회를 가진다든지
뭐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군수를 했을 때 예. 해외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필요하다라면 가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얼마만큼 진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돈을 투자하는 것 때문에 아까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건 의원이건 그리고 주민이건 연수를 보내되 연수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가는 선택에서부터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뭘 하겠다라고 공개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연수 보고서를 발표를 통해서건 그걸 또 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저는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돈이 안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가지만 겁니다. 제안을 하겠는데요. 네. 예, 예. 그러한 방법을 다 써봤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연수 문제는 반드시 지방 의원들이 자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액은 어렵다 하더라도 반반씩 나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20, 30%의 부담을 주면 의원들도 달라질 겁니다. 이 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외 연수의 그 방문 기관이라든지 해외 연수 내용을 보다 더 철저하게, 보다 더 검소하게, 보다 더 내실 있게 할 걸로 봐서 저는 그래야 또 떳떳할 테고요. 지방 의원들도.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지방 의원들의 국내 연수든 해외 연수든 반드시 자비 부담을 시작해야 된다. 네. 그거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제가 해보니까 공무원들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요. 아주 포상 연수 빼놓고는 대부분 30% 정도의 자비 부담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듯이 지방 의원들도 그 정도 하면은 보다 좀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신이 속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마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무이자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육동일 교수님, 나소일 부지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뉴스크리에이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